양반 아씨와 머슴의 로맨스. 한양 제1의 부잣집 외동딸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상대는 병약한 권세가의 도련님이 아니라 우리 집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머슴 돌쇠였습니다. 비단옷 입은 양반보다 땀 젖은 무명옷이 100배는 멋져 보였던 겁니다. 혼례 날짜는 잡혔고 아버지의 호통은 담장을 넘고 들키면 둘 다 죽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규수, 순순히 끌려갈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 시작된 위험한 미래, 폭우 치는 밤 헛간에서 들통난 비밀, 피투성이로 끌려가는 남자 앞에서 머리카락을 싹둑 자른 여자. 그리고 아버지의 치명적인 약점을 쥔 채 던진 한마디. 이 사람을 데릴 사위로 들이십시오. 대감마님을 무릎 꿇린 조선 최고의 발칙한 로맨스.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한양 북촌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최대감댁이었다. 소슬대문에 기와 지붕이 12채나 이어진 으리으리한 저택이었다. 담장 안에는 연못이 있었고 연못가에는 정자가 서 있었으며 곳간에는 쌀이 1000석이 넘게 쌓여 있었다. 한양 사람치고 최대감의 이름 석자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벼슬은 2조 참판, 땅은 8도에 걸쳐 있고 족보를 펴면 8대조까지 양반이었다. 하지만 기와 지붕 아래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다. 안채에서 터져나오는 대감의 호통소리가 담장을 넘어 바깥마당까지 울려 퍼졌다. 계집이 감히 아비의 명을 거역해. 니년이 언제부터 그리 버릇이 없어졌느냐. 대청마루가 떠나갈 듯한 목소리에 하인들은 몸을 움츠리고 부인은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숨을 삼켰다. 호통의 대상은 대감의 외동딸 연하였다. 올해 18 한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빼어난 용모에 시서화에 능한 교수였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성격은 불꽃 같았다. 아비가 정해준 혼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놓고 반기를 드는 조선 팔도에서 보기 드문 딸이었다. 아버님, 저는 조대감 댁에 시집갈 수 없습니다. 그 집 도련님은 사람된 바탕이 썩었습니다. 연하의 대꾸에 최대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내가 뭘 안다고. 조대감 댁은 대대로 정승을 배출한 명문가다.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대감은 주먹으로 상을 내리치고 연하는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방으로 끌려갔다. 바깥마당에서는 머슴 돌쇠가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다. 22살의 건장한 청년이었다. 어깨가 산만하고 팔뚝에는 핏줄이 굵게 돋아 있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유난히 힘을 주어 도끼를 내리쳤다. 퍽! 통나무가 단번에 쪼개졌다. 안채 쪽을 흘끔 바라보던 돌쇠의 눈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억압적인 집안의 공기 속에서 무언가 터질 듯한 반란의 기운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연하는 방에 갇혔다. 문 밖에 하인이 지키고 서 있었고 창문에는 빗장이 걸려 있었다. 연하는 방 안을 서성이다 창살 너머로 마당의 새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중국 상인에게서 사온 앵무새 한 쌍이 금빛 새장 안에서 날개를 퍼덕이고 있었다. 먹이는 넉넉했고 새장은 화려했지만 새들은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었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님은 가문의 영광만 중요하고 내 행복은 뒷전이시구나. 연하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저 새장 속의 새가 나랑 다를 게 무엇이냐. 비단옷을 입히고 기와 집에 가두면 그것이 행복이란 말인가. 나는 날아가고 싶다. 이 높은 담장 너머로, 이 좁은 세상 밖으로. 연하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다. 여염집 교수가 읽지 않는 병서와 사기까지 탐독했고 바느질보다 붓글씨에 재주가 있었다. 한 번은 서당에 다니는 오라비의 책을 몰래 빌려 읽다가 아버지에게 들켜 종아리를 맞은 적도 있었다. 여자가 글을 많이 알면 팔자가 세진다. 아버지의 꾸지람에도 연하는 읽기를 멈추지 않았다. 책 속에서 그녀는 자유로웠다. 영웅호걸이 천하를 누비고 협녀가 칼을 들고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이야기들이 연하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런 연하에게 정략 결혼은 곧 사형 선고와 같았다. 조대감 댁의 아들은 소문이 좋지 않았다. 병약하여 기력이 없고 성정이 괴팍하여 하인을 때리는 것으로 화풀이를 하는 자였다. 아버지가 보는 것은 오직 가문의 위세와 관직의 줄이었다. 딸의 평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듯 연하는 치마폭을 움켜쥐며 다짐했다. 나는 팔려가는 물건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가 고른다. 그 눈빛에는 이미 반역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연하의 홍기는 꽉 차 있었다. 18이면 시집을 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 최 대감은 딸의 혼처로 한양 권세가인 조대감 댁을 점찍어 두었다. 조대감은 현재 대사원의 자리에 있어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었다. 두 집안이 혼맥으로 엮이면 최 대감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 터였다. 문제는 조대감의 아들 조도련님이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버들가지처럼 가늘었다. 어릴 적 앓은 병으로 기력이 쇠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성정은 제 어미도 손을 못 쓸 만큼 괴팍했다. 하인들을 때리는 것은 일상이었고 기방에서 기녀에게 행패를 부려 출입 금지를 당한 적도 있었다. 연하는 중매쟁이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끔찍한 남자였다. 연하의 유일한 낙은 따로 있었다. 바깥마당에서 일하는 머슴 돌쇠를 몰래 훔쳐보는 것이었다. 안채의 창문을 살짝 열면 마당이 보였고 돌쇠가 장작을 패거나 물을 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돌쇠는 천한 신분이었다. 아버지가 빚을 지고 노비가 되어 최대감 댁에 팔려온 몸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람됨은 달랐다. 병든 어미를 극진히 모셨고 다른 하인들이 귀찮아하는 굳은 일도 묵묵히 해냈다. 힘도 장사여서 쌀가마 2개를 한꺼번에 들어 올렸고 성품이 순박하여 아이들에게까지 다정했다. 연하는 돌쇠가 땀을 닦으며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콩닥거렸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조도련님보다 땀 젖은 무명옷의 돌쇠가 100배는 멋져 보였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양반의 딸이 머슴에게 마음을 뺏겼다는 것이 알려지면 집안이 발칵 뒤집힐 일이었다. 연하는 한숨을 쉬며 창문을 닫았다. 혼례 날짜가 잡혔다. 다음 달 보름이었다. 연하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아버지는 바위처럼 완강했다. 다음 달 보름에 가마를 보내기로 조대감 댁과 약조했다. 한마디만 더 짓거리면 종아리를 분질러 놓겠다. 연하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났다. 방에 돌아온 연하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이 올 리 없었다. 한밤중 답답함을 못 이긴 연하는 몰래 방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나갔다.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 우물가까지 걸어가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떠마셨다.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듯했다. 돌아서는 순간 돌부리에 발이 걸렸다. 어머! 몸이 기우뚱하며 우물 난간 쪽으로 쏠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굵은 팔 하나가 번개처럼 뻗어나왔다. 연하의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긴 것이다. 연하는 단단한 가슴팍에 얼굴을 부딪혔다. 땀과 풀 냄새, 나무 냄새가 코끝에 스쳤다. 고개를 들자 달빛 아래 돌쇠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돌쇠도 잠이 오지 않아 물을 기르러 나온 참이었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 가까웠다. 돌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연하의 귀에까지 들렸다. 아니, 연하 자신의 심장 소리였는지도 몰랐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돌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서둘러 손을 떼어야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못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다. 고맙다 돌쇠야. 연하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다.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상사병에 걸렸다. 연하는 방에 앉아 술을 놓다가도 바늘에 손을 찔렸고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눈만 감으면 돌쇠의 단단한 가슴팍과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다. 시녀 운양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가씨, 요즘 왜 이러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에요? 연하는 얼굴을 붉히며 아니라고 손을 내저었다. 돌쇠도 마찬가지였다. 장작을 패다가 도끼를 헛짚었고 물을 깃다가 두레박을 우물에 빠뜨렸다. 다른 머슴이 웃으며 물었다. 야, 돌쇠야, 너 요즘 왜 이리 얼이 빠졌냐? 귀신이라도 봤어? 돌쇠는 헛웃음만 지었다. 그가 본 것은 귀신이 아니라 달빛 아래 선녀였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연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머슴과 사랑이라니 미친 짓이다. 이런 마음이 들키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돌쇠까지 죽는다. 머슴이 양반의 딸을 넘보면 목이 달아나는 세상이다. 연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마음을 접어야 했다. 돌쇠는 돌쇠대로 고통스러웠다.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무다. 하늘의 별을 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분수를 알자. 돌쇠는 일부러 연하가 있는 안채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다. 바깥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일했다. 하지만 눈이 저절로 안채 쪽을 향했고 바람에 실려오는 연하의 검은고 소리에 발길이 멈추었다. 혼례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조대감 댁에서 혼수 목록이 도착했고 집안은 혼례 준비로 분주해졌다. 연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미친 짓을 할 것인가. 연하의 가슴 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었다. 결단의 순간이 왔다. 혼례를 열흘 앞둔 밤이었다. 연하는 밤새 고민한 끝에 붓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 글을 쓰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하는 이를 악물고 서찰을 완성했다. 오늘 밤 자시밤 11시 뒷산 물레방앗간으로 오너라. 꼭 와야 한다. 마이너스 연하. 서찰을 시녀 운양에게 맡겼다. 운양은 어릴 때부터 연하와 함께 자란 가장 가까운 벗이었다. 아가씨, 이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운양의 눈이 불안으로 흔들렸다. 연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대로 시집가면 나는 평생을 후회할 거야. 운양은 입술을 깨물더니 서찰을 품에 넣고 바깥채로 향했다. 돌쇠는 서찰을 받아들고 손이 벌벌 떨렸다.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운양이 내용을 전해주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가면 안 되는 일이었다. 들키면 죽는 일이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다. 돌쇠는 어둠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담을 넘어 물레방앗간으로 향했다. 방앗간 안에는 연하가 먼저 와 있었다. 달빛이 틈새로 새어들어와 연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연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돌쇠야, 나는 내게 솔직하고 싶다. 나는 조대감 댁에 시집가기 싫다. 그리고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돌쇠의 눈이 커졌다. 아가씨, 저는 천한 머슴입니다. 감히.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내 길이다.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물레방앗간에서의 미래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밤마다 몰래 만났다. 달이 밝은 밤이면 방앗간에서, 비가 오는 밤이면 헛간 처마 아래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서로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연하는 돌쇠에게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으며 울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건과 다를 바 없다.
가문의 이익을 위해 팔려가는 짐승이나 짐배 없지. 내 마음을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돌쇠는 투박한 손으로 연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거친 손바닥이 연하의 볼에 닿았을 때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다. 아가씨,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가씨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 목숨 바치겠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서툴렀지만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 연하는 돌쇠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리고 그에게 안겼다. 조 도련님의 번드르르한 말과 돌쇠의 투박한 한마디.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었다. 연하는 깨달았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비단 옷과 기와 지붕이 아니라 이런 진심이었다는 것을. 두 사람의 관계는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연하는 돌쇠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다. 이것이 하늘천이고 이것이 따지야. 돌쇠는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 썼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돌쇠는 연하에게 나무 조각으로 깎은 참새 하나를 선물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작품이었다. 아가씨가 새장 속에 새 같다 하셨죠. 이 새는 날개가 자유롭습니다. 아가씨도 언젠가 꼭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연하는 그 나무 참새를 가슴에 품고 울었다. 생전 처음 받아본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다. 아슬아슬한 비밀 연애가 이어졌다. 미래는 언제나 위험천만했지만 그 위험이 오히려 두 사람의 감정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돌쇠가 안채 담장 밑을 지나갈 때 연하가 창문 틈으로 살짝 손을 내밀어 돌쇠의 머리에 꽃잎을 떨어뜨렸다. 돌쇠가 위를 올려다보면 연하는 이미 사라진 뒤 머리 위에 살구꽃 잎을 집어든 돌쇠의 얼굴이 해바라기처럼 붉어졌다. 하인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하루는 뒷마당에서 몰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관리인 덕팔이 갑자기 나타났다. 두 사람은 급히 쌀독 뒤에 숨었는데 코가 닿을 만큼 좁은 공간에 둘이 끼어 숨을 죽였다. 연하가 재채기를 참느라 코를 틀어막았고 돌쇠가 다급히 연하의 입을 막았다가 눈이 마주쳐 둘 다 얼굴이 익었다. 덕파리가 지나간 뒤 쌀독 뒤에서 기어나온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다. 또 한 번은 밤에 만나러 가던 돌쇠가 마당에서 관리인과 마주칠 뻔했다. 돌쇠는 급히 계집 옆에 엎드려 멍 하고 개 소리를 냈다. 진짜 개가 옆에서 의아한 눈으로 돌쇠를 쳐다보는 바람에 하마터면 들킬 뻔한 것을 간신히 모면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연하가 배를 잡고 웃었다. 내가 개보다 더 실감나게 짖더라. 아가씨를 만나려면 개도 되고 소도 됩니다. 연하는 돌쇠에게 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셈법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려주었다. 돌쇠는 머리가 나쁘지 않았다. 한번 배운 것은 금방 익혔고 장터에서 쓸 수 있는 계산은 며칠 만에 통달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돌쇠 저놈이 요즘 왜 저리 콧노래를 부르냐? 며 하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며칠째 폭우가 쏟아졌고 최대감 댁의 마당은 물바다가 되었다. 혼례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밤이었다. 연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비를 무릅쓰고 뒷산 헛간으로 향했다. 돌쇠가 먼저 와 있었다. 빗물에 젖은 두 사람은 헛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돌쇠야. 연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단호하면서도 간절했다. 닷새 후면 나는 가마에 실려가. 그러면 우리는 영영 끝이야. 돌쇠의 주먹이 떨렸다. 아가씨, 연하가 돌쇠의 손을 잡았다. 나는 후회하고 싶지 않다. 오늘 밤 나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야. 돌쇠의 눈이 흔들렸다. 아가씨, 이러시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키고 싶지 않아. 폭우가 헛간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삼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헛간 안의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 대신 눈빛으로 모든 것을 전했다. 신분도 가문도 혼례도 잊은 채 두 사람은 오직 서로만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안채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다. 시녀 운양이 연하의 빈 방을 발견하고 안절부절 못하다 결국 부인에게 알렸고 부인은 대감에게 달려갔다. 연화가 사라졌습니다. 최 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뭐라고? 당장 하인들을 풀어 집안을 이잡듯 뒤져라. 담장 밖까지 샅샅이 뒤져. 횃불을 든 하인들이 빗속으로 흩어졌다. 행복의 정점에서 파국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내 이놈들. 헛간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횃불을 든 하인들 뒤로 최 대감이 들이닥쳤다. 비에 젖은 도포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헛간 안에서 껴안고 있던 두 사람을 본 대감은 충격에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다. 이것이? 대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하얗게 변했다. 천한 머슴놈이 감히 내 딸을 범해. 대감의 호통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멍석을 말아라. 당장 저놈을 때려 죽여라. 돌쇠는 저항하지 않았다. 연하를 지키려 두 팔을 벌렸지만 10명이 넘는 하인들에게 포박당했다. 연하가 달려들어 매달렸다. 아버님,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부른 것입니다. 대감은 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인연을 방에 가두어라. 문 밖에 10명을 세워라. 연하는 강제로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다. 돌쇠야, 돌쇠야. 돌쇠는 묶인 채 고개를 돌려 연하를 바라보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다. 조대감 댁에서도 사람을 보내왔다. 혼례를 앞두고 이런 추문이라니. 최대감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것이오? 조대감은 혼사 파기를 시사하며 위협했다. 최대감으로서는 가문의 명예와 정치적 동맹이 한꺼번에 무너질 판이었다.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밤새 곤장을 쳐서라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마당에 형틀이 세워졌고 돌쇠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다. 마당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질을 당하는 돌쇠의 신음소리가 안채까지 들려왔다. 곤장이 살을 때릴 때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돌쇠의 몸이 움찔했다. 이를 악물고 소리를 참던 돌쇠도 결국 고통의 짧은 비명을 질렀다. 비명이 아니라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라는 말이었다. 그 말에 곤장을 든 하인이 더 세게 내리쳤다. 연하는 방 안에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주먹으로, 발로, 이마로 문짝을 쳤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문 밖을 지키는 하인들은 연하의 울부짖음에 가슴이 아팠지만 대감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시녀 운양도 함께 울며 연하를 안았다. 아가씨, 제발 진정하세요. 이러시다 다치십니다. 최 대감은 요지부동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가문의 체면과 조대감 댁과의 혼사만이 있었다. 대감은 차갑게 선언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놈은 섬노예로 팔아버린다.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연하는 예정대로 조대감 댁으로 보낸다.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새벽이 되자 매질이 멈추었다. 돌쇠는 피투성이가 된 채 마당 한 구석에 쓰러져 있었다. 등가죽이 찢어지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다.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가운데에서도 돌쇠는 안채 쪽을 바라보았다. 연하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잦아들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어둠만이 두 사람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밤새 울던 연하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방 안에는 혼수로 준비된 비단옷과 폐물이 놓여 있었다.
그것들이 눈에 밟혀 견딜 수 없었다. 연하는 비단옷을 바닥에 내던졌다. 화려한 비단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위에 돌쇠가 깎아준 나무 참새가 떨어져 있었다. 연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가씨도 언젠가 꼭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연하의 눈빛이 달라졌다.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기가 채워졌다. 이대로 끌려가 평생 불행하게 사느니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겠다. 연하는 화장대 서랍에서 은장도를 꺼냈다. 칼날이 촛불에 번뜩였다. 하지만 연하가 겨눈 것은 자신의 목이 아니라 머리카락이었다. 서걱. 길게 늘어뜨린 댕기머리가 한 줌의 검은 뭉치가 되어 바닥에 떨어졌다. 조선의 여인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세상과의 인연을 끊겠다는 뜻이었다. 연하는 잘린 머리카락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딸도 아니고 조대감 댁의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나다. 연하는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가문의 족보를 꺼냈다. 그리고 서재 한 구석에서 장부 한 권을 더 발견했다. 아버지가 관아에 공금을 유용한 기록이었다. 연하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이면. 연하는 족보와 장부를 품에 넣었다. 자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반격의 칼을 가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돌쇠를 멍석에 말아 끌고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안채에서 연하가 뛰어나왔다. 짧게 잘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고 맨발이었다. 문을 지키던 하인들이 기겁했다. 연하가 밤새 문짝의 경첩을 은장도로 뜯어낸 것이었다. 아버님,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연하는 마당 한복판에 선 아버지 앞에 섰다. 무릎을 꿇는 대신 당당히 허리를 편 채였다. 최 대감은 딸의 잘린 머리카락을 보고 경악했다. 이 인연이 머리를 잘랐어. 예, 잘났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아버님, 제가 시집갈 조대감 댁 아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병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대감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헛소리냐? 헛소리가 아닙니다. 조 도련님은 어릴 적 앓은 병의 후유증으로 자식을 볼 수 없는 몸입니다. 이 사실은 조대감 댁에서 극비로 숨기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대가 끊길 집안에 팔아넘기려 하셨던 것입니다. 최 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조 대감이 혼사를 서두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아들의 비밀이 퍼지기 전에 명문가 딸을 며느리로 들여 입막음을 하려던 속셈이었다. 연하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연하가 품에서 장부를 꺼내 들었다. 최 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을 어디서? 아버님이 관아 공금을 유용하신 기록입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하인들이 숨을 죽였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관아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제 아버지이시니까요.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최 대감은 딸의 결기에 압도당해 한 발 물러섰다. 연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 사람 돌쇠는 천한 머슴이옵니다. 하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심성이 곱습니다. 병든 어미를 극진히 모시고 아무리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위하는 유일한 남자입니다. 연하는 피투성이가 된 돌쇠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 사람은 맞으면서도 저 걱정을 했습니다. 조 도련님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연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꺼냈다. 돌쇠를 데릴 사위로 들이십시오.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대를 잇게 하시면 우리 최씨 가문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병약한 사위에게서 손자를 기대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라면 튼실한 손자를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연하가 배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제 뱃속에 이미 최씨 가문의 핏줄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당이 술렁였다. 최 대감은 딸과 돌쇠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계산이 머릿속에서 부딪혔다. 병약한 사위와 대가 끊길 위험. 아니면 비록 천한 출신이지만 건장하고 성실한 사위와 튼실한 손자. 그리고 공금 유용장부라는 약점까지. 최 대감은 한참을 서 있다가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애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대감의 손이 떨리며 곤장을 내려놓았다. 1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고 최 대감 댁에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마당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였다.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산모 연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고 돌쇠는 연하 곁에서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다. 돌쇠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갓을 쓰고 비단 도포를 입은 그는 이제 최서방이라 불렸다. 족보에 이름이 올랐고 대감의 사위로서 당당한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돌쇠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하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다.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와 안채 옆방에서 극진히 봉양했다. 대감댁 하인들은 처음에는 머슴이 서방님이라니 하며 수군거렸지만 돌쇠의 한결같은 됨됨이에 차츰 마음을 열었다. 최 대감은 튼실한 손자를 안고 입이 귀에 걸렸다. 허, 녀석이 제 아비를 닮아 천하장사감일세. 이 기골이면 묵과의 장원급제도 하겠구나. 대감은 입으로는 투덜거리면서도 손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다. 때려 죽여라. 호통을 치던 장인이 사위에게 막걸리를 권하며 바둑을 두는 모습은 세상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연하와 돌쇠는 마당의 살구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연하가 품에서 낡은 나무 참새를 꺼냈다. 돌쇠가 물레방앗간 시절에 깎아준 그것이었다. 이 참새, 이제 날개를 펼쳤구나. 연하가 웃었다. 돌쇠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덕분입니다. 아직도 아가씨라 부르는 거야? 두 사람이 소리내어 웃었다. 마당 기둥에 연하가 써붙인 글귀가 봄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진정한 양반은 핏줄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 새장 속의 새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가 된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1년 후 최 대감댁 마당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갓을 쓴 돌쇠가 장인에게 문안을 드리고 대감은 튼실한 손자를 안고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살구나무 아래 나란히 앉은 연하와 돌쇠. 연하가 낡은 나무 참새를 꺼내 웃습니다. 이 참새, 이제 날개를 펼쳤구나. 새장 속의 새가 하늘을 나는 새가 된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